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성정보학개론 5주 1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복습을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저희 해상도죠. 그쵸? 해상도에 대해서 배웠고,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 영어 뭐였나요? 그쵸? 레솔루션. 자, 레졸루션이라고 했어요. 센서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했고, 네 가지 해상도가 있었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처음은 공간 해상도. 영어로는 뭐죠? 스페이셜. 그렇습니다. 다음은 분광 해상도. 뭐였죠? 영어로 스펙트럴 레졸루션. 다음은 방사 해상도. 영어로 라디오 메트릭 레졸루션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주기 해상도는 영어로 temporal resolution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간 해상도는 화소 하나가 지상에서 나타내는 실제 크기라고 했죠. 지상에서 나타내는 크기, 그거를 공간 해상도라고 했었고요. 분간 해상도는 센서 파장의 다양성. 그래서 밴드 수, 밴드가 얼마나 많냐, 혹은 밴드 폭.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분간 해상도라고 했고요. 방사 해상도는 지난 시간에 처음 배웠죠. 센서의 민감도, 즉 하나의 화소값이 얼마나 다양한 단계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비트의 방사 해상도를 갖는다는 얘기는 2의 8승인 256, 즉 밝기값의 단계를 0부터 255까지 총 256단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 0에 가까울수록 검은색, 255에 가까울수록 흰색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방사해상도와 화소값의 특성이 되겠고요. 주기해상도라는 것은 어떤 센서가 한 지역을 촬영하고 그 지역을 두 번째로 다음번에 그 지역을 촬영할 때까지의 걸린 시기, 즉 재방문 주기라고 했었죠. 요게 주기해상도의 개념입니다. 네, 복습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편집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동영상도 그렇고 이번 동영상도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죠? 그쵸? 편집 프로그램 로고, 회사 로고가 있었죠? 이제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제가 8,000원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 그쵸? 그게 8,000원이 사실은 별 큰 돈은 아니죠. 그쵸? 8,000원 뭐 커피 두 잔 값도 아닌데 그동안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었나 싶어요. 근데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현질을 유도하잖아요. 돈을 내게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을 엄청 들여서라도 이제 쪼랩부터 옛날 랩부터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올라서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지. 막 게임하다가 이제 현질을 하거나 하면은 갑자기 그 게임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앱이라는 게 게임이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그래 상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8,000원 내고 이거를 지우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제가 필기하는 게 알게 모르게 요 로고에 가려진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도 없어질 것 같아서 네, 그 앱을 샀습니다. 진작 살 걸 그랬어요. 그
어떤 학생이 좀 이렇게 편집을 잘 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아도비 프리미엄? 뭐 그런 어떤 프리 소프트웨어를 좀 소개를 시켜주긴 했는데, 제가 좀 보다가,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해서, 그냥 이거를 돈 주고 이 편집 프로그램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그 오른쪽 아래 은근히 신경 쓰였던 로고가 없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랬다는 얘기고, 다음은 자 이제 전정색 영상에 대한 질문을 해줬던 학생이 있어요. 전정색 영상이 어떤 해상도인가요? 전정색 영상이라는 거는 분광 해상도에 관련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 해상도에 관련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줬는데, 요거는 전정색 영상, 전정색 밴드라는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전정색 영상이라는 게 하나의 해상도에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정색 밴드가 어떤 공간 해상도를 갖고 어떤 분광 해상도를 갖고 요렇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정색 영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3A 센서의 전정색 영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전정색 영상, 정정색 밴드라는 건 뭐예요? 흑백, 그죠? 가장 K3A 중에서 공간 해상도가 제일 좋은 밴드를 전정색 밴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K3A 영상의 전정색 밴드의 공간 해상도는 뭐였죠? 예, 약 0.55m라고 했었죠. 0.5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분광 해상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정색 영상은 항상 밴드가 한 개인 거죠. 밴드가 한 개인 거예요. 이 밴드 한 개가 받아들이는 파장 영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0.5에서 한 0.8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범위에서 한 개의 밴드로 만들어진 애가 전정색 영상이고 그거의 공간 해상도는 0.5m다.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시간 퀴즈에 대한 답이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아이코노스와 컴셋3A와 월드뷰 3의 네 가지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 답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봐서 알겠지만,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여태까지 수업을 들어보면서 알겠지만, 이 공간 해상도, 그리고 주기 해상도, 이런 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쵸? 그래서, 딱 어떤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은 답들, 여러분들이 찾은, 이 해상도가 그냥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이것저것 문헌을 구분해서 찾았다면.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코노스의 분간 해상도를 봐볼게요. 일단 아이코노스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전정색인 펜 영상과 펜크로매틱의 앞에 세 개만 쓸게요. 그리고 다중분광, 멀티스펙트럴 이렇게 MS로 쓸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죠. 그래서 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밴드는 한 개예요. 밴드가 한 개이고 멀티스펙트럴은 밴드가 네 개죠. B, G, R, NIR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공간 해상도는 아이코노스는 1m, 펜크로매틱은 1m고 멀티스펙트럴은 4m다. 그리고 아이코노스의 방사 해상도는 11비트다. 아이코노스의 주기 해상도는 굉장히 다양해요. 문헌마다. 어떤 거는 3일이라고 그랬고, 제일 긴 거는 140일 이상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죠. 각을 틀지 않고 네이다. 수직 방향으로 보면은 140일, 144일 이렇게 표현되지만, 각을 조정을 하다 보면은 3일까지도 주기 해상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컴셋 3A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3개였죠. 펜이 있었고, 멀티스펙트럴이 있었고, IR이 있었죠. IR. 열적에. 그래서 펜은 아까 했지만 0.55, 멀티스펙트럴은 이거의 4배 정도 되는 2.2m, IR은 5.5m. 오, 요거는 이제 공간해상도네요. 네, 공간해상도를 여기다 써야 되고, 분광해상도는 뭐 펜은 1개, 멀티스펙트럴은 4개, IR은 뭐 1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각각의 파장대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IR은 3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방사해상도는 14비트. 그리고 주계상도는 마찬가지로 길게는 뭐 28일, 짧게는 하루에 뭐 2번도 촬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월드뷰 3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우주 개발 계획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한 지금 5주차 됐는데 알게 모르게 위성들을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제일 처음 거부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배운 것들도 있고 원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보면서 내가 아는 거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한번?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발사한 위성 뭐였었죠? 기억나요? 네. 우리별 1호입니다. 그쵸? 1992년에 우리별 1호 발사했고, 알죠? 배웠죠? 똑같은 이름, 뭐, 우리별 2호도 다 알고, 3호, 그리고, 99년에 다목적 실용위성, 컴셋이죠. 컴셋 1호가 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쭉 발사하다가, 2006년에 다목적 실용위성 2호, 컴셋 2호가 발사했고, 2008년 최초 우주인, 이것도 잘 많이 들어봤죠? 최초 우주인 했었고, 2010년에는 천리안 위성, 정지궤도 위성이었죠. 컴스. 그 다음에 2012년에 컴셋 3, 다목적 실용 위성. 그리고 쭉 보다가 다목적 실용 위성 5호도 했었고, 3A호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자, 정지궤도 복합 위성. 요런 이름은 제가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천리안이죠. 천리안 2A 혹은 지오 컴셋. 얘가 이제 정지궤도 복합 위성이라고도 해요. 정지궤도 복합 위성 2A호 그리고 맨 처음에 동영상 봤었죠. 정지궤도 복합 위성 2B호까지 했었고 그리고 차세대 중형 위성 좀 가벼운 거 500kg 정도 되는 위성들을 많이 쏘아 올리는 게 목표. 그런 위성이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목적 실용 위성 6호가 요거는 이제 이게 매년 요런 그림이 나오는데 매년 좀 계획이 늦춰져요. 어쩔 수가 없이.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발사 안 했어요.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얘네 아까 설명한, 정지궤도 복합위성은 2020년에 발사했죠. 2월에. 그리고 차세대 중형위성도 지금 아직 미뤄져서 올해나, 내년 초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차세대 중형위성, 소형위성도 발사한다고 하고요. 쭉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화성까지 착륙성까지 가는 소행성도 탐사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배운 것들 위주로 동그라미 했는데 상식이 풍부한 여러분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 계획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외국의 해외에서 발사한 고해상도 위성 센서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컴셋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컴셋은 지금 1999년에 컴셋 1호를 시작으로 해서 2호, 3호, 3A호, 5호까지
발사가 되었고, 현재 2호는 수명을 다했고 3호와 3A호 그리고 5호가 운용 중입니다. 자, 컴셋 1호부터 한번 볼게요. 컴셋 1호에는 센서가 두 개 있었는데 광학은 6.6m 그리고 해양 센서는 하나 있었는데 이건 1 곱하기 1km 정도의 공간의 상도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컴셋 2호는 전정색, 펜크로매틱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m의 공간의 상도를 갖고요. 다중분광의 상도 같은 경우에는 4m의 공간의 상도를 갖습니다. 4개의 밴드가 있고요. 스캔 범위는 15km. 스캔 범위라는 건 얘기했죠. 이 고해상도 위성은 대부분 푸시브룸이라고 했었고, 요거 나중에 한다고 했어요. 푸시브룸 센터가 뭔지. 그래서 한 번에 여기 15km의 이 폭을 쭉 스캔해 나가는 거예요. 위성의 비행 방향과 맞춰서. 그래서 요거 한 번에 15km의 그 스캔 폭을 가지고 있는 게 컴셋 2호고요. 그 다음 발사된 게 컴셋 5호. 요거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다고 했죠. 더 긴 파장 영역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능동형 센서다. 능동형 수동 센서도 기억하죠? 그렇죠? 능동형 센서 즉 스스로 전자기파를 쏴서 돌아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능동형 센서가 컴셋 5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컴셋 3호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펜크로매틱 흑백 전정색 영상은 0.7m, 다중분광 영상은 그거의 4배인 2.8m의 공간의 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냥 요거는 공간의 상도 흑백만 가지고 비교를 한 거네요. 보면은 1호는 6.6, 2호는 1, 3호는 0.7, 3A호는 0.5. 해상도가 점점 좋아지죠.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다음은 동일 지역을 서로 다른 센서 컴셋 2호와 컴셋 3호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한 겁니다. 확실히 컴셋 3호가 좀 더 이제 선명하죠. 네, 전반적으로 더 선명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용이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 활용되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그냥 제가 했던 연구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건 보시면은 북한 지역인데요. 서로 다른 시기에 북한 지역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2014년 3월에 찍은 거고요. 아래는 2016년 4월. 약 2년의 시간의 텀을 두고 동일 지역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가보지 못하니까 위성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 위에 영상, 아래 영상 둘 다 이제 트루 컬러, 실제 눈으로 보는 컬러랑 똑같은 거거든요. 즉 우리 컬러 만드는 거 했었죠.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RGB 세 가지 공간에 실제로 RGB 밴드를 넣어서 각각 RGB 밴드를 RGB 색깔로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유사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영상 따로, 아래 영상 따로 우리 눈으로 보는 트루 컬러, 실제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 이 RGB라는 그 공간에 요거를 이제 위에 있는 거를 타임 1 영상이라고 할게요. 1 시기에 찍은 영상, 밑에를 타임 2 영상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하나의 RGB 디스플레이 공간에 타임 1에 있는 RGB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얘네 두 시기를 조합을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조합을 해서 나온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RGB라는 공간에 이 아래는 타임 1의 레드, 그린은 타임 1의 그린, 그리고 블루에는 타임 2의 레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서로 다른 색이 나오겠죠. 이게 어떤 조합 색깔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시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1번 시기와 2번 시기 요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1번과 2번이 결합된 형태, 색깔이 결합된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다양하게 조합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두 시기에서 어떤 화촉과 변화가 많은 지역이 좀 특이한 색깔로 다른 지역과는 완전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 RGB 공간에 두 시기의 밴드를 적절하게 조합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색깔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지역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늘색으로 좀 표현되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확 다르게 표현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요 하늘색으로 된 변한 지역은 새로 생성된 어떤 항공로였고요. 뭐 노란색으로 된 애들은 새로 생성된 건물, 즉 이 T1 시기에는 없었지만 T2 시기에는 새로 생긴 그런 건물들이 확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여러 밴드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새로운 컬러를 만들었더니 어느 지역이 변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랬는지를 뭐 관련 기사 같은 걸 찾아봐서 실제로 어떤 비행장이 설립이 되었구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었고, 또 어떤 건물들이 생긴 게 맞구나 이런 건물에 대한 변화를 탐지하는 게 가능하고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이런 시각적으로 강조를 한 다음에 어떤 영상 처리 기법, 자동 영상 처리 기법을 통해서 변화된 지역을 뽑아내는 그런 연구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물 지역도 뭐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가뭄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간 해상도, 고해상도에 특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분간 해상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 전에 여러 번 했었죠. 원격 탐사의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원격 탐사의 원리가 뭐였죠? 이거 원리 설명할 때 제가 항상 그림 그렸죠. 뭐 그렸죠? 네, 그렇죠. 수동형 센서를 예로 들으면 에너지원, 태양을 그렸었죠. 자, 에너지원에서 전자기파가 나오죠. 전자기파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물에 맞고 반사가 되어서 센서에 들어오는 거죠. 센서에 들어오고요. 센서에 들어와서 이 센서에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가지고 여러 파장대로 에너지를 나눠서 결국 그 다중분광 영상을 이렇게 얻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밴드가 여러 개인 다중분광 영상을 얻는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대상물과 그 에너지원과 대상물과 센서와 이들이 전자기파가 지나오는 전달 경로, 요 네 가지가 이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복잡한 상황을 고려를 해볼게요. 복잡한 건 좀 더 나중에 상황을 고려를 해보고, 이 중에서 이제 요 전달 경로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구라는 애가 해서 이제 원격 탐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달 경로를 거치는지 한번 볼게요. 태양에서 전자기파를 쏘죠. 전자기파를 쏘서 이제 우주죠. 우주에서 이제 쭉 오다가 어디를 지나요? 어디를 지나나요?
우주를 지나고 지구 근처에 오면은 대기라는 거를 지나죠. 대기라는 거를 지나면서 대기에 뭐가 있나요? 구름, 구름이 먼저 수증기죠. 수증기도 있고 뭐 먼지도 있고 다양한 여러 것들이 대기에 있어요. 공기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대기 중에 전자기파가 흡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구름에 맞고 튕겨져서 센서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대상물인데 이 대상물에 맞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구름에 맞고 들어오는 에너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굴절 같은 것도 일어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맞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대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은 대기 중에 흡수되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린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인데요. 전자기파를 이용한 원격 탐사의 기본 원리를 보면은 태양에서 복사된 전자기파는 대기를 투과하여 지표면에 반사된 후 다시 대기를 투과하여 위성 센서에 도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태양에 의해서 복사되고 진공을 지나서 대기를 지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지표면에 맞고 튀겨져서 반사되는 애가 센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대기와 다시 상호작용을 한 뒤에 결과적으로 또 진공을 지나 센서에 도달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대기 중에 흡수가 될 수 있고요. 전자기파가 구름에도 흡수가 될 수가 있고 공기 중에 산란이 될 수도 있고 그 산란된 중에 일부가 센서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산란 중에 일부가 센서로 들어올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름에 반사된 애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지표에서 들어온 애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흡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흡수. 그래서 흡수가 왜 중요하냐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운 여러 센서 파장대가 있었죠. 그쵸? 어떤 센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K3A를 예로 들어볼까요? K3A 전정색 센서가 있었죠. 흑백 센서. 전정색 센서가 있었고 멀티 스펙트럴 센서가 있었고 열조개 센서가 있었죠. 그렇죠? 전정색은 가시광이랑 유사한 파장이라고 했었죠. 약 가시광 0.5에서 한 0.7 마이크로미터고 멀티 스펙트럴도 한 0.5에서 0.9 그 정도 가시광 플러스 NIR 파장이었고 IR도 약 3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했었죠. K3A는 요런 거였고 또 K5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파라고 했었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대부분 이제 스펙이 비슷하잖아요. 고해상도 영상 대부분이 동일하진 않지만 전정색, 멀티스펙트럴, IR 혹은 아주 저 긴 마이크로파 이런 파장 영역을 이용하는데 왜 이 외의 파장을 이용하지는 않는지 혹시 그런 거는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왼쪽 아래 그림이 있네요. 보면은 가시광 영역 그리고 열적에도 이용했고요. 여기 마이크로파는 없지만 저쪽에 마이크로가 있고 요런 걸 이용해요. 요거 외에 다른 거는 왜 이용을 하지 않느냐?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어떤 대기의 창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대기의 창이라는 건 아마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시간일까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대기의 창. 그래서 대기의 창은 뭐냐? 흡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대기를 통과하는 파장대. 즉,
전자기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파장 영역이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흡수대역이에요. 흡수대역. 흡수대역이라는 건 뭐냐? 대기창과 반대. 대부분의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파장대를 흡수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 이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게 뭐냐 하면은 흡수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대부분의 전자기파를 다 흡수하는 대역이 요 검은색으로 표현된 지역이고, 반대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된 거는 대기의 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의 창이라는 거는 이 대기에서 흡수되지 않는 파장 대역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센서를 만들 때, 센서를 제작을 할 때, 이 대기의 창에 맞는 파장대의 에너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오른쪽 그림도 비슷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런 지역이 이제 흡수 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지역의 파장을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센서를 만들어 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죠? 전자기파가 그 대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요 파장대에 있는 에너지는 다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흡수 대역이니까. 그래서 요 지역의 에너지를 아무리 잘 받아들이는 좋은 센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 파장 영역은 대기에서 다 흡수가 돼요. 대기에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센서로 돌아오질 않는 거죠. 다시 센서로 들어오지 않아서 센서를 만들 때도 모든 센서는 이 대기의 창에 맞는 대기의 창과 에 해당되는 그런 파장대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센서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UV부터 과시광, NIR, 미드 IR, 중적외, 그리고 열적외 요런 애들에 대응되는 센서. 요즘 뭐죠? 라이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멀티스펙트럴도 대부분 이 범위를 하고요. 열적외도 이렇게. 아니면은 아예 저 멀리 긴 파장 영역, 사나 뭐 레이더 같은 이 대기의 창에 맞는 그런 센서를 제작을 해야 우리가 그 에너지를 잘 받아서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센서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무 파장대나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대기의 창에 맞는 파장대를 잘 받아들이고 잘 효과적으로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센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의 창에 맞게 센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이제 알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센서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센서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일단 광학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이 제일 일반적이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 혹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가시광선 파장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적외선 때도 많이 이용합니다. 약 700에서 900 나노미터는 근적외선, near, 다 쓸까요? near 인프라레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 300 정도 되는 거는 미드 인프라레드가 되겠죠. 이 정도가 돼요.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비지브 요게 가시광이 되겠고 니어 인프라레드 있고 미드 인프라레드는 한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열적외선은 온도와 관련된 거 서멀 아이고 영어 잘 써줄게요. 서멀 인프라레드. 그래서 TIR 앞자만 돼서 TIR은 한 요 정도의 관련된 파장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인 광학 센서라고 했죠. 랜셋, 스팟, 아이코노스, GY, 컴셋들 이런 것들이 다 광학 센서예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이 파장대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거고요.
반면에 레이더 센서는 저기 뒤쪽 마이크로파 0.1cm보다 긴 대부분이 능동형 센서예요. 0.1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1mm부터 요거보다 더 긴, 아이고, 요거보다 더 긴 요 범위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능동형 센서라고 대부분 했어요. 광학은 우리가 수동형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레이더 센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경우는 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왜 능동형 센서일까요? 즉, 직접 에너지를 쏠까요? 왜냐하면 광학센 이 마이크로파 센서 같은 경우는 긴 파장이잖아요. 긴 파장요. 긴 파장이라는 거는 에너지 측면에서 어떻죠? 짧은 파장과 긴 파장이 있을 때 에너지는 크게 세긴 뭐가 더 세다고 했죠? 그죠? 짧은 파장이 더 세죠. 짧은 파장 에너지가 굉장히 세요. 근데 긴 파장은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요. 에너지가 약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를 가지고 영상을 온전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이 파장대의 에너지를 센서에서부터 직접 쏴서 돌아오는 에너지량과 뭐 시간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영상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긴 파장이기 때문에 구름이라든지 비 이런 것들을 잘 투과할 수 있어서 에너지를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특히 일조 시간 태양으로부터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센서로부터 마이크로파에 전자기파를 쏘기 때문에 일조 시간 태양이 없어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더와 관련된 레이더셋이나 뭐 ERS, 컴셋5 이런 것들이 다 레이더 센서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봐보면 가시광과 근적의 원격 탐사 에너지원은 태양이겠죠.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표 대상물의 반사율 지표면에서 전자기파가 얼만큼 반사되는가 그게 이제 결국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영상, 즉 반사율의 차이를 이용해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적의 원격 탐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대상물 자체가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태양이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보통 3 마이크로파보다 짧은 파장은 이제 수동형 센서죠. 대상물의 반사율을 관측하고 요거보다 긴 경우에는 이제 열복사를 관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에는 능동형이 많지만 그래도 수동형도 있긴 있어요. 대상물 자체 외부 에너지원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동은 말 그대로 대상물의 마이크로파를 관측을 하고 능동형은 레이더에서 쏘아 올린 마이크로파에 대해서 돌아오는 값 그냥 센서로 돌아오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산란 강도 혹은 후방 산란 계수라는 값이 그런 걸 이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파장대별 위성 영상 결과를 한번 위성들 예시를 좀 볼게요. 이거 많이 본 거니까 GOI도 고해상도 위성 센서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위에서 보는 사진에서 보는 거와 똑같고 요거는 왜 이렇게 이런 식생들이 빨갛게 보인다고 했죠? 저 NIR 밴드를 레드 공간에 넣어서 식생을 빨간색으로 표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네, 이제 잘 알고 있죠, 우리 이런 부분은. 그리고 열조개로 우리 한반도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온도로. 다음은 마이크로파. K5 영상 마이크로파. 예전에도 이 영상 보여줬었는데, 요게 이제 어느 지역인지 그때 물어봤고 답은 안 했었죠.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 혹시 찾아냈나요? 네, 요거는 이제 프랑스 파리예요. 다시 보면 요게 에펠탑이었죠. 지난 시간에 어딘지 얘기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요게 이제 파리 지역을 아리랑 5호로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냈던 퀴즈 똑같은 거 한 번 더 낸다고 했었죠. 꼼수로. 그죠? 그래서 제가 확인은 했어요. 일단 확인은 했는데 이번 시간에 아직 과제를 안 낸 학생들은 4월 10 날짜가 아니죠. 4월 10일이 아니고 한참 모르겠어요. 여유 있게 줄게요. 이제 날짜 계산하기도 어려운데 오늘 날짜를 기점으로 한 일주일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동영상에 넣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컴셋5의 분광해상도나 방사해상도 부분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해상도라 분광해상도, 방사해상도라고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질문을 한 학생들은 그 질문을 한 게 뭐 이상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아직 못 찾은 수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아주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뭐 외국 사이트도 잘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검색을 잘 해봐서 이 세 가지 센서에 대한 해상도들을 찾을 수 있는 만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뭐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4월 15일 무슨 날이죠? 네, 4월 15일 선거날이죠. 우리는 다행히 이날 수업이 없어서 뭐 휴강 이런 거랑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대학생이 되고 처음 하게 되는 선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얘기를 또 하자면 저 대학 때를 얘기를 하자면 저도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지금도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떤 교수님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선거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근데 어떤 교수님이 뭐 우리들한테 학생들한테 선거를 꼭 해라. 뭐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무효표라도 던져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무효표를 던지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무효표를 던지든 여러분들이 뭐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원하는 뭐 사람이나 뭐 정당에 투표를 하든 여러분들의 이제 나이대 20대가 되겠죠. 20대의 그 투표율이 이제 집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20대의 투표율이 높다. 그렇게 높게 되면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20대의 표심을 무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 관심 없다, 뭐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옛날에 안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나이 먹고 뭐 꼰대처럼 투표해라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뭐 이렇게 집에 그런 거 오잖아요. 뭐 홍보라고 하나요? 홍보물, 선거물 그런 것들 좀 읽어봐도 좋고 아니면 뭐 이것저것 뒤져봐도 좋고 그래서 투표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투표 꼭 하시고 뭐 축제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한 학기도 힘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